네,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사법어때 시간인데 오늘은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모신 아주 특별한 관계로 좀 요일을 변경을 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배 판사님과는 조금 전에 인터뷰를 계속 나눴으니까 계속 이제 그 이야기 좀 이어가더라고요. 사법어때 꾸며주신 두 분 잠깐 소개하고 이야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도 우리 판사님 잘 아시죠? 이 한국 역사상 중요한 결정,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그 헌법재판의 재판장으로 하셨고 또 퇴임 이틀 전까지 그죠? 그 이완규, 함상훈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효력정지 가처분 이틀 전까지 하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이시고 네. 잘하시죠. 근데 저희하고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인터뷰보다 표정이 제일 밝으셔요. 한동수 변호사님 표정이. 좀 산행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인왕산, 북악산.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두 분은 오래된 인연이시죠? 그 우리법연구회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법연구회에서 이제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은 뭐 소장 권한대행은 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은 그 우리법연구회 이제 회장을 하셨고 저는 우리법연구회에서 완전 변방에서 이제 그 부산법조는 그래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다 이제 배출하는 법조이긴 한데 저도 한때는 이제 대전법조에서 지역법관으로 살아가려고도 하셨고 아주 과거에 뭐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어느 호텔이었죠. 거기에서 한 다수의 사람들이 잘 때 제 옆자리에도 주무셨는데 그때 제가 코를 많이 고르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법 연구회 나왔으니까 좀 아니 도대체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단체인데 그러니까 껄핏하면 그렇게 그 언론에 오르내리는 겁니까? 네, 제가 말의 시작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그 한기택 대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기택 부장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이 한기택 정신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 그래요? 한기택 그분은 이 두 가지 말씀이 기억납니다. 물론 이제 문영배 재판님이 자살을 살자로 이렇게 한 것처럼. 네네네. 그와 이제 그분은 그 판사가 무엇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재판이 시작된다. 또 하나는 목숨 걸고 재판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그 의미를 기억하고 천착해 보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공직자가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을 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그 가치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영배 재판관님은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한기택 정신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문영배 재판관의 삶과 문영배의 정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법에 관한 이야기는 그 문 재판관님의 말씀을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그 생소한 분인데 우리 판사님한테 한기택 판사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래요? 제 스승이죠. 아, 스승이고. 근데 뭐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게 뭐 재판관까지 되었으니까 좀 무슨 말씀이세요? 워낙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시절에 저희들한테 그 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당신들은 그 재판 잘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판사들이 이런 말 들지 모르겠는데 판사들이 외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뭐 언론이 흔들 수도 없고 권력이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인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 승진이라는 게 뭐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라. 그래야 판사로서 삶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저는 하여튼 제 그 어떤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군요. 네. 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 이런 데서 많이 나눴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고 박수 쳐야 되는데 왜 자꾸 그 일부 보수 언론이 이런데 왜 자꾸 문제 삼는 겁니까? 우리 법연구회를? 뭐 저는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증언할 때 모 의원이 저한테 그 우리법 연구에서 감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그때 요한 갈등의 문화적 폭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평화가 계속 위협받는 시절이 계속되는 한 빨갱이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좌편향적 프레임들이 역시 우리법에도 역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냥 재판 잘하자 뭐 이런 국민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뭐 상대적으로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했는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모임으로 기억합니다. 일종의 색깔로는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법조계 색깔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민사판례연구회라고 사실은 원래 있었던 그런 연구단체가 있는데 거기 계신 판사님들은 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법조계에 사실상 뭐 주류 이렇게 자처하면서 보수적인 판결로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것과 이제 약간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색깔론을 편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부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혹시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2004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법 연구회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는 무죄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법 연구회는 일찍 주장했을 뿐이지 그렇죠. 편향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재판관이 되는데 두 단체의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산 판례 연구회고요. 두 번째는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좌편향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본방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재판관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면서 지역법관 이런 분들도 이제 재판관으로 어떤 지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삶의 어떤 그 삶에 착목하는 어떤 이런 시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토대로 둔 법전 해석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법원이나 판사들을 평가하는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법률 기계. 사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판사님도. 네.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정반대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법률 기계적 속성을 보이는 판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할 수밖에 없고 살아온 환경과 뭐 중심에서 살아왔느냐 기득권으로 이런 살아온 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네. 또 그 판사가 되는 과정도 역시 반영되고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본방에서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두 분께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어떤 질문을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뭐 많은 이제 독서도 하시고 또 산책 과정, 또 겸손, 소통, 변방, 또 그 어려운 성장 과정들, 그 각 주변부 변방에 있는 삶에 대한 많은 공감들, 또 균형 잡힌 내어 맡김에서 오는 가벼움, 그 많은 그 인간적인 그 선한 지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뭐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헌법 정신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입니다. 헌법 최상위의 가치이기도 한데요. 저로서는 그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두 그 헌법 조항들을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모든 재판에서. 그 재판받는 저 국민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이 나의 주인이다.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이다. 다 평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매번 재판마다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이 두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단순한 헌법 조항의 추상적인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건드려질 수 없는 상처받지 않는 침범하지 못하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들을 깊이 이해할 때 평등의 가치도 이해하게 됩니다. 평등은 단순하게 그 뭐
구호로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과정에서 또 교육 과정에서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형제애가 그 사랑이 함양된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어떠한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행복을 부여하냐면 이거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니까 우리가 그 변방의 그 가치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변방은 그 많은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단순하게 그 뭐 또한 그 주변부에는 그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새로운 것입니다. 주변부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뭐 이주민이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은 많은 그 창의성과 진취성을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아주 획일적인 이런 동일한 사고들로 하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 정체된 공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구체적인 재판들 또 많은 철학적 사색이 필요한 헌법 재판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재판 과정이나 어떤 삶의 천학으로 그 경험하신 사례나 그걸 조금 더 심화시킨 의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네. 아, 조금 저 논술 의원님 뭐 네. 한번 들어보고 제가 네. 답변을 생각해. 아니 제가 먼저 질문을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아, 일단 네, 조금 너무 어렵습니다. 요 질문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아까 이제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이제 결정문 내용을 가지고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렇게 그 탄핵 파면 결정 나오기까지 기간이 길게 잡힌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급적 전원일치 결정을 보려고 이제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그 파면 결정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대통령 탄핵을 이게 꼭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도 한 여론을 따져보면 30%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엄연히 있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그럼 이런 구도가 헌재 그 판결 결정에도 그럼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제도권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좀 수용되고 반영되는 게 있어야 그 사람들이 광장으로 안 나간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은 8대0이란 그 전월치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쪽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안을 그렇게 꼭 전원일치를 했어야 되느냐.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더 광장에 나가서 더 설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제가 관용과 자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용과 자제에는 선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의견에 대해서 관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렇죠. 의견에 대해서 자제할 수 없죠. 그렇죠. 저는 비상계엄은 정당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관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간단하게 이어서 이제 이른바 이제 5대3 대드랍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5대3 대드락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또 어떤 분은 또 분노하시기도 하셨던 그 기억입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그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전산학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대드락은 이제 그 더 이상 영국 고착 상태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가장 늦게 아까 본방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늦게까지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그래서 속도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병목 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좀 더 정확한 용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합의 과정에서 그 국민들은 많이 힘들고 분노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 저로서는
일단 변호사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빛의 혁명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큰 사회 변혁에 있어서 힘을 축적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 제기하는 그 숙고와 통합의 과정들을 그 받아들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남는 소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론을 보면 3월 14일 날 선고가 될 거다라는 게 많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4월 4일 날 했습니다. 맞아요. 그 몇 주 차이입니까? 20일 차이죠. 20일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3월 14일 날 소수 의견이 담긴 어떤 결정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죠. 결국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이 가장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사 박물관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의 정당성이 높아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탄핵 결정을 하고 나서 여러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6월 18일까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 결정은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탄핵이 되었으므로 대선이 열립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하고 수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정도는 제가 언론에 노출을 좀 덜 해서 방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도 끝났고요. 또 제가 뭐 한 80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탄핵 선고가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판사님은 그냥 고초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가짜 뉴스에도 시달리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곳이 정말로 판사님이 기거하던 그 자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위대들이 몰려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괴롭지 않으셨어요? 저는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거 이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나머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뭐 시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에서? 가족은 뭐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산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산책 나가는 시간 6시고 시위는 7시 반부터 합니다. 그럼 제가 갔다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가족 입장에서 걱정이 당연히 되니까. 그렇게 두려우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셨어요? 저는 국민의 그 상식을 믿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요. 저는 재판관님 말씀 100% 그대로 믿습니다. 그 내면이 강하시고 또 어떤 이 소박한 정직성이 있어서 또 그리고 민주주의적 작동 이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셔서 실제 그 자체로 100% 신뢰를 합니다. 당시에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테니스 치신다는 그게 혹시 재판관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 같아요. 그렇군요. 뭐 테니스 대회에 부부가 참석한다. 그거 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부가 참석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딱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상상도 못하셨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참담함을 느꼈고 그게 제가 지금 퇴임 후에 계속 사회 통합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 그렇죠. 선을 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사회 통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51%만 되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51%의 지지율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많지 않습니다. 민생 회복, 사회 통합 이런 걸 51%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유롭게 되면 이걸 좀 강조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민생 회복, 사회 통합은 국가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생 회복을 못하고 사회 통합을 못하면 국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쉽게 된다고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 통합을 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진보 정부 때 어떤 정책이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합의가 되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정책은 계속 가는 겁니다. 지속성이 중요하죠. 가는 거죠. 그렇죠.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그냥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2,000명. 뭐가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집권하고 계시는 분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이제 같이 보충하는 의견 내지는 약간의 다른 의견인데요. 그 어느 사회든 한 20%가 도저히 통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통계학적으로든 사회학적으로든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민주주의적 과제뿐만 아니라 평화,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과제와 구조와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반도 평화, 아까 빨갱이 이론 그 색깔론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화라는 부분들이 어떤 상처, 오랜 상처와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통합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도 완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지금 과정에서는 통합의 강조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배제하지 말지만 기본적인 민주주의 룰을 그 규정들을 그 부과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실현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합의 주요한 요소가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언론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헌법 공부를 할 때 헌법에 많은 이제 혁명의 완성은 모든 혁명은 기본권과 권력 구조를 규정하는 헌법의 개정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뭐 헌법재판소 구성의 그 다양성, 독일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게 막 고민을 하죠. 그렇지만 또 이런 지점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가 헌법 공부를 할 때 언론의 자유를 막 보장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헌법 조항에 언론에 이렇게 제한된다라고 심지어 사회윤리에 반하는 언론의 자유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아주 정확한 정보들, 진실에 기반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가 그 언론 시장에 유통되고 그래서 판단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데 현재 많은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유통되면서 그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이런 부분도 헌법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판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언론 문제에 대해서.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 진실을 보도할 수 없다 언론은. 네. 그다음에 미디어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런 요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문제 의식인 것 같은데. 더욱 쉽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론 저널리즘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미국의 언론처럼 내가 우리 언론사는 가령 누구를 지지한다를 밝히고 다만 근거가 이거다. 난 비판이 들어오면 비판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또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언론은 100%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언론의 역할은 아닙니다. 언론은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너무 일찍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가짜 뉴스라는 건 이겁니다. 허위인 줄 알고 보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규제 대상이죠. 그렇죠. 그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후보자 비방죄를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저변에 깔린 사상이 그겁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반박을 하고 그 과정을 유권자한테 제공해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게 옳다. 다만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 명백하다. 그럴 때는 사법 절차가 개입해야 된다. 그렇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가 개입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저도 기자 출신인데 명예훼손 소송을 몇 번 당해본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설령 그게 오보라 하더라도. 그래서 덧붙이자면 지난 정부 때 언론이 얼마나 쓴소리를 했습니까? 엄청나게 쓴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난 정부가 그 쓴소리를 수사를 했죠. 경청을 했다면 경청을 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안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론의 쓴소리는 정부가 잘 되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은 정부는 저는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쓴소리를 하지 않는 언론이 문제지 쓴소리하는 언론이 왜 문제입니까? 언론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이춘재 의원 혹시 그러니까 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아까 또 결정문에 대해서 또 다시 여쭤볼게 좀.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 듣다가 이제 그런 의미 들었는데 이 결정문을 너무 결정문이 정말 잘 쓴 결정문이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문이긴 한데 좀 아쉽다고 느끼는 또 대목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이 윤석열 일당이 그 12.3 비상계엄을 저지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냐. 뭐 예를 들면 독재라든가 뭐 장기 집권이냐. 장기 집권이라든가 이런 대목이 결정문에 없어서 나중에 이제 이 결정문이 그 마치 당시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야당 부분은 또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또 있고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그 국회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것 때문에 뭐 비상계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가 될 만한 또는 그걸 이용할 만한 그런 빌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우선 헌재는 역사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을 파면할 건가 말 건가에 필요한 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는 왜 피청구인의 파면 사유를 심리하는데 국회의 잘못을 언급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문제점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 비상계엄이 합헌적인가를 검토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탄핵소추, 예산감액, 특검법 발의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로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비상계엄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로 논쟁하면 우리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한 진정한 목적은 그건 저희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윤석열 탄핵 전에 박근혜 탄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8대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 후에 헌법 공포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 공부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판사님은? 사법 제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피청구인의 태도가 지난번 사건과 이번 사건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많이 달랐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했다. 저는 그게 열풍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혹시 사안의 성격,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은 주로 어떤 부패 문제, 권력남용 문제 이런 것처럼 이번은 내란. 혹시 여기서는 감도의 차이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는 내 일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비상계엄은 다릅니다. 그렇죠. 비상계엄 이꼴 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통행금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단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소고령에.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은 민생을 건드렸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게. 예,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에 정당하다. 네. 그런 주장은 저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네. 그건 제가 말한 관용과 자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맞는. 네, 역시 저기 한 가지만 더 그냥 더 궁금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저 이제 대검 감찰부장으로 하는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사건 평정입니다. 뭐냐면 검사의 그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라든가 또 뭐 이런 혐의 없음을 할 것인데 기소유예, 평등권을 침해해서 헌법소송 사건들을 많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뭐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제로 설정돼 있는데 사실 기소권 하나만도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기소하고 불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전원이 다 해주시는데 그 리즈닝들이 논거들이 너무나 설득력이 높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거의 필수적으로 높은 점수의 벌점을 거기다 부과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불기소 아주 편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지침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알겠습니다. 우리 이춘재 의원님은 또 하나 다시 또 결정문으로 돌아가서 결정문.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단 한 번의 표결로 사실 한 번 했는데 8대0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문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증거를 채택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두 분의 소수 의견이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다시 반론이 나왔고.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사실상 표결은 한 번밖에 안 했겠지만 내부적으로 증거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경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사실. 증거 법칙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 그 평의가 평의로 통해서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그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정문에 보면 사실 소수 그 별개 의견 쓰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걸 형사소송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의 때는 합의를 했고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야 이거 우리가 이거는 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전체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가.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은 현재 법정에 나와 있는 증거, 법정에 나와 있는 증거, 그다음에 전문 법칙이 배제되는 증거들만으로도 사실 인정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건 동의한다. 거기까지는. 다만 일반론으로 왜 탄핵 절차에 전문 법칙을 배제하냐.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장일치입니다. 전체 결정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이제 학생과 교사들만을 상대로 헌법 특강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헌법에 대해서 쭉 학생들 반응은 좀 어때요? 놀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요? 뜨겁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좀 풀어주신다면. 우선 헌법 그 탄핵재판소 결정 전문을 읽어봤던 학생이 너무 많고요. 아, 그래요? 여기서 학생이라면 고등학생, 뭐 대학생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중학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우선 그게 많고 그다음 결정 문제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뜻이 뭐냐 이런 걸 보고서 아, 이거 대단하구나.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대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교사 이런 걸 우선해서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각은 굳어지면 잘 안 바뀝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제가 뭐 어떤 방송사에서 시민을 상대로 헌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분들 생각이 뭔지, 다음 대상이 누군지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면 바로 그 판사님이 그 결정문을 낭독을 하시던 그 실시간에 예. 많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학생들한테 보고 토론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시비를 붙었어요. 예. 왜 이걸 들어주느냐. 예. 그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헌법 이런 걸 그 막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왜 지금도 아이들한테 뭐 정치 그러니까 특정 정치 주입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시비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중립이 아닙니다. 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게 정당한가 부당한가 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3일 비상사태입니까? 아니죠. 그게 초등학생이라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겁니까? 네. 정치적 중립 위반하려면 네. 적어도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 네. 그런 건 피해야 되지만 자, 비상계엄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도 학교를 갈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삶의 문제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만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그게 좀 뭐하면 일반화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학생들 말고요.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고 헌법 정신을 얼마나 그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요? 아니 그분은 아니지만 예. 아니죠. 예. 그분은 아니죠. 그분은 헌법을 어겼죠. 그러니까요. 예. 헌법을 어겼으니까 파면된 거고. 네, 그 총장 시절에도 헌법 정신을 이야기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정치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정치화되어 있다. 왜 헌법을 얘기하고 왜 그게 합니까? 검찰총장이 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 독재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좀 대권을 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오염시켰지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정 의미들을 오염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한 헌법적 책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죄송하지만 요 촌철님 질문 하나만 제가 대신 질문 드리고 두 분께 다시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KT25님이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네. 혹시 방송 고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전혀 없습니다. 예. 뭐 또 전혀라고 그렇게 또. 제가요. 저희 방송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떠실까요? 아니 전혀 없고요. 제가 이 출연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그 PD님이 아니 왜 대학교나 교육청에 가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터뷰는 뭐 안 받아들이냐.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한 군데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평소에 애청하는 네. 이 프로에 나온 거지. 뭐 저는. 근데 한 군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부산에 살고 네. 이 서울에 오려면은 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도 지역을 조금 더 좀 많이 좀 고려해야 되겠다. 방송 한번 오는 게 일입니다, 일.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청에서 강연 요청이 왔는데 9시 반에 오라는 겁니다. 부산에는 9시 반에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교통수단도. 예. 그래서 생각한 이분은 당연히 상대방이 서울에 산다. 그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의 사고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해도 안 할 생각이 좀 해도 네. 제 지역에 있는 방송에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우리 재판관님 이제 아마 정말 살아있는 헌법 교과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직접 이제
아주 쉽고 생생한 언어로 표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경지에 이르신 것 같은데 그 봉사하신다는 생각으로 어떤 책도 좀 발간도 해주시고 또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도 힘드실 수 있으신데 가끔씩이라도 편의대는 오셔서 조금 더 알려주시고 이러는 것들은 특히 이제 공영방송 같은 데에서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동수 변호사님 화이팅. 네. 전형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이 촌철님들이 그렇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촌철님은 좋아하시겠지만 또 부산에 있는 시민들은 좀 아쉬워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저희하고 한 번은 부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당분간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딱 자르지 마시고 요즘은 조금만 남겨주시고 잠깐 책 지금 책도 쓰고 계시면서요. 책은 제가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는 거다. 김장하 선생님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이다. 그걸 좀 쉽게 좀 써보자.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저는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평범함이 뭘까? 이거는 모든 삶이 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그 어떤 가치를 우리가 다 존중하자. 그래서 제가 평범함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또 저도 뭐 사실 경력을 보면 정말 평범합니다. 저는 부산 경남에서 판사만 쭉 했고요. 그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뭐 우연한 기회에 재판관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와서 보니 지역법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지역법관밖에 안 했는데 재판관 될 수 있겠냐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지금 묻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재판관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더 질문하셨고 있을까요? 뭐 아니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야 뭐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답이 됐고요. 이게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법관 대표자 회의가 한번 열렸다가 무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게 법관 사회가 상당히 좀 보수화된 거 아니냐. 이제 아까 재판관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법관 또는 좀 저소득층 이런 출신들이 법관이 되는 길이 워낙 좁아져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그 평균적인 삶 자체가 과거의 법관 사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바람에 그거로 인해서 보수화된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이상이 모여서 토론하기는 힘듭니다. 그건 제가 출범 당시부터 이야기 드린 건데요. 숫자가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법원의 대표에 부장대표가 어디 있고 단독판사 대표가 어디 있고 배석판사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숫자를 줄이되 대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무슨 뭐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해당 법원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는 거지. 결단을 너무 자주 해요. 하여튼 저는. 결단보다 논의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논의를 하다 보면 그렇죠.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사회 생각이 많다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수라는 사람 진보라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끝에 가면 똑같습니다. 결국 내 말이 그 말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건 대화다. 부부간에도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좀 더 필요한 사회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결단으로 해결할 만한 과제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저출생, 기후위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야 사람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참여한 결정에 대한 승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생략하고 결단을 내리고 당신들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그 우리 사회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정도는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극단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극단주의 세력. 근데 결국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헌법자까지 그 보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서 자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들과도 논의입니까? 대화를 좀 해야 되고요. 대화를 해야 되고 저는 이 극단적인 사고가 이렇게 하는 데는 저는 부추김이 있다고 봅니다. 부추김이. 극단적인 사고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위법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제를. 대화라는 거는 국민들과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이해관계 기초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위법을 한다면 그건 규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분야의 상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다. 네. 이른바 방어민주주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어민주주의. 극단주의와 폭력 이런 극우 부분들은 견제를 해야 되죠. 헌법 소유 관점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점점 그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이 결국 돈줄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 탐구되고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슬슬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책 말씀하셨잖아요. 책은 언제쯤 나옵니까, 판사님? 9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에 인터뷰 한 번만 더 하시죠. 아니, 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확답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출판사에서도 또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여지 끊지 마시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K 그러니까 그 한국 시리즈에 한화 이글스가 갈까요? 롯데 자이언트가 갈까요? 아니면 두 팀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저는 하나와 롯데 자이언츠가 붙을 거라고 보고 저는 롯데 자이언츠가 이길 거라고. 아닌 것 한화 대전. 저는 하나거든요. 하나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가 투수는 강하지만 롯데 자이언츠가 가지고 있는 그 폭발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감독님의 특별한 리더십도 하나를 주목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역시 야구는 투수노름 아닙니까, 판사님?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렇긴 하지만 한국 야구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하나의 그 한 번은 변방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코리안 시리즈는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두 분 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드릴 말씀 많은데 여쭤보고 싶은 건데 나중에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뵐 걸 기대하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